우리 아들은 머리가 좀 아파서 군대를 면제받았어. 병원에서는 중증 정신분열증과 조현병으로 진단됐다지만 통원 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케어를 좀 받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단 집 근처에서 편의점을 하는 게 낫겠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러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어. 엄마는 오늘도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설득시키며 차려준 편의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아들 대신 편의점 관리를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빌어먹을 편의점 따위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부모 형제라고 말하는 그들은 나를 학교 다닐 때부터 줄곧 학대하고 괴롭혀왔다. 양자인 나를 마치 친아들, 친동생인 양 부르면서 괴롭히고 차별했으며 폭행을 일삼아왔고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생각하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닌데 저들의 학대로 인해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 멀쩡한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정신병원에 억지로 쑤셔놓고는 지들끼리 잘도 살았겠지. 내가 태어나면 저들이 뉴스에 나오게 할 거란 그날의 다짐을 오늘 밤 나는 실행할 것이다. 이 모든 건 다 저들이 나를 괴롭힌 탓인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2022년 2월 10일 새벽 4시 이웃 주민 A씨는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와 비명소리, 우는 소리 등에 잠에서 깼다. 아침부터 119 구급차와 경찰들로 시끄러운 아파트 단지. 1607호 막내 아들이 자신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하고는 자신이 직접 119에 전화를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2022년 2월 10일 아침 6시 46분 김 씨는 자신의 손으로 부모와 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여기 사람 3명이 죽었다. 내가 다 죽였다라고 했으며 119 상황 요원이 누가 어떻게 아프신 겁니까? 라고 묻자 집에서 제가 다쳤거든요. 치료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근무 중인 경비원의 협조를 받아 문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안에서 신고자 이외의 가족 3명 모두 칼에 찔린 채 살해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부모와 형,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처만을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한 김 씨는 살해 과정에서 다친 손과 양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며 순순히 체포되었고 경찰에 호송될 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스스로 말해 경찰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정신과 질환이 심각하여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울러 피해자들 중 부모가 있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존 살인 혐의에 존속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연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부모와 형 3명의 부검을 의뢰합니다. 한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소 마주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김 씨는 입양된 양자라서 3사람이 나를 폭행하고 차별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정당한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으며 범행 사흘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범죄를 계획했고 오전 4시 30분부터 차례로 부모와 형을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DNA 검사 결과 친부모가 맞다, 입양되지 않았고 친자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증오심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과정에서 또는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도 적개심이라든가 보복심리가 남아있어서 불행한 사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서울 남부지법은 김 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김 씨를 치료감호소로 후송시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 내역, 정신감정, 통합심리검사 등 철저한 보안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이나 심신장애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은 존속살인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김 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족에 미안하지 않은지, 왜 119에 자진신고한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들어 있는 부모와 형을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이다라며 범행 방법, 동기, 재범 우려를 감안했을 때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돼야 하고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속적으로 학창시절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감정 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1심 서울 남부지법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에 정신분열증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여러가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 현실 검증력 손상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는 친부모가 아닌데다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학대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대가 있었더라도 끔찍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범죄의 내용으로만 보면 워낙 흉악하기에 검찰의 사형 구형이 이해가 가기에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 씨가 주장하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으나 중형이 선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가족 3명을 살해했음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심대로 확정되면 2057년 2월 출소하고 2067년 전자발찌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에 김 씨는 불복하며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의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나 또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라며 검찰이 치료 감호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뒤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 피고인의 죄에 따른 처벌도 이루어지고 또 피고인의 치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존속 범죄들이 연달아 터지던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입니다.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까지 충격을 받았고 불안해합니다.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거 보도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존속 범죄를 막을 방도를 논의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은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이번 김씨 사건의 경우처럼 부모가 자녀의 정신질환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입원 절차 과정에서 환자와 갈등을 빚기 일쑤이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환자가 적개심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씨 사건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김씨를 집에서 돌보다 사건이 터졌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관리 부담을 공공 영역이 나눠지고 가족들에게 정신질환 교육을 의무화해 위기 신호를 미리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다 가족을 살해하는 범행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초까지 발생한 존속 살해 사건 가운데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 40% 정도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해서 개입을 할 사건도 한국의 경우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족 살인의 비율이 서구 사회에 비해 3배에 이릅니다. 대안으로 최근에 시도되는 것이 통합전담 법원제도입니다. 사법제도가 일찌감치 나서서 약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원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치료 사법적 보호 처분을 형사처벌 전 실시합니다. 이번 김씨 사건과 같이 정신과 치료가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입원과 약물 치료를 명령하고 보호관찰의 보호를 받게 만듭니다. 법원의 명령을 어기는 경우 동일 법원이 즉시 피고인을 가족과 분리시켜 징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다양한 치료적 처분과 함께 징역형 선고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생명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영화 중에 조현병에 관한 F20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F20은 조현병의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조현병성 장애는 대체로 사고와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둔감한 정동이 특징입니다. 경과 중 특정 인지결손이 생길 수는 있기는 하지만 명료한 의식과 지적 능력은 보통 유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병리학적 현상은 사고 반향, 사고 삽입, 사고 철회, 사고 전파, 망상적 지각과 조절망상, 제3자로서 환자를 논평하거나 논의하는 환각적 음성, 사고 장애와 부정 증상을 포함합니다. 조현병성 장애의 경과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진행과 안정적 결손을 동반한 에피소드성일 수도 있으며 완전 관해 또는 불완전 관해를 동반한 하나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암치료의 경우 암치료 후 검사에서 암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조현병에서는 완치라는 표현보다 관해, 즉 증상이 감소한 상태 혹은 회복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라는 용어는 특정 기간 동안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전반적인 정신기능의 변화를 말합니다. 질병의 경과 중 증상이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가 비교적 뚜렷한 경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병적인 상태와 정상을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인데 에피소드 기간 중에는 증상이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자연적인 증상 소멸이 가능합니다. 현지 조현병인 F20은 주로 청각적 환각과
지각장애를 동반하는 편집증형 망상이 지배적입니다. F21은 정동 변화가 두드러지고 망상과 환각이 순간적이며 단편적이고 행위가 무책임하고 예견할 수 없으며 매너리즘이 흔히 있는 조현병의 한 형태입니다. 감정은 천박하고 부적절하고 사고는 해체되며 언어는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보통 부정증상의 급속한 발달, 특히 정동의 단조로움과 의지상실로 예후는 불량합니다. 파과증은 정상적으로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서만 진단됩니다. 긴장성 조현병인 F22는 운동 과다와 혼미, 자동순종과 거부증 등의 양극을 달리는 정신운동성 장애가 지배적입니다. 부자연스러운 태도와 자세가 장기간 유지됩니다. 과격한 흥분의 에피소드가 본 병태의 특징적 양상입니다. 긴장형 현상은 꿈같은 생생한 영상 환각을 동반한 상태와 복합될 수 있습니다. F23은 조현병의 일반적 진단 기준에는 합당하나 F20에서 F22의 어느 아형에도 맞지 않거나 진단적 특징의 특정 조합의 명백한 우위가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양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병태입니다. F24는 조현병 후 우울증이며 조현병을 앓고 난 후 발생하며 연장될 수 있는 우울성 에피소드 양성 또는 음성의 조현병 증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지배적 임상 양상은 아닙니다. 이런 우울 상태는 자살 위험의 증가와 관련됩니다. 만약 환자가 더 이상 조현병 증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 F32인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현병 증상이 아직도 분명하고 현저하면 진단은 F20에서 23 중 적절한 아형에 머물러야 합니다. 잔류 조현병인 F25는 조현병 발달의 만성기로 반드시 비가역적이지는 않으나 장기간의 음성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조기부터 말기까지의 명백한 진행이 있습니다. 장애를 정신운동성 지연, 활동성 저하, 정동의 둔감, 수동성과 주도권 부족, 언어의 양 또는 내용이 빈곤하고 얼굴 표정, 눈 접촉, 음성 변조와 자세 등 비언어성 의사소통의 불량, 자기관리와 사회적 역할 수행 불량 등입니다. 단순형 조현병인 F26은 기이한 행동이 서서히 그러나 진행성으로 발달하며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능력이 없고 총괄적인 수행 능력이 감퇴하는 장애이며 정동의 둔감과 의지 상실과 같은 잔류 조현병의 특징적 거부 양상이 다른 정신병적 증상이 선행됨이 없이 발전합니다. 조현병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정신사회적 치료가 병행되면 좀 더 좋은 치료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5년 내에 90% 이상 재발하기 때문에 유지 치료가 권장되며 조기 치료가 회복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상 이후 얼마나 빠르게 치료를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조현병은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를 거쳐 가족과 국가가 나서서 치료를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 꽁꽁 숨긴다고 저절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